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윤선호입니다. 얼마 전에 3세대 파나메라가 출시됐습니다. 혹시 영상 다들 보셨을까요? 그 대단한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주력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파나메라. 주력은 911이지만 돈을 주력으로 버는. 자, 그런데 런칭 영상을 보시면 요 장면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운전자가 차에 가까이 가면 차고를 훅 들어요. 사실 나는 안 들어줘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차고를 훅 들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이미 같은 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에서 지금 팔고 있는 A8을 2018년인가에 런칭을 할 때 비슷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보여줬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름은 아우디 액티브 서스펜션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아우디가 마케팅을 열심히 했던 영상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 갑자기 측면 충돌이 감지돼. 그러면 자동차가 충돌이 감지되는 쪽으로 확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안에 타있는 탑승자를 보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파나메라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가까이 가면은 편하게 타라고 차고를 확 들어주는 기능까지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래 뭐 같은 집안 식구고 하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파나메라에 썼나 보다 뭐 요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타이칸 페이스리프트가 발표가 되면서 비슷한 기능이 또 들어가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아우디의 그게 아니었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포르쉐의 이 새로운 옵션,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셨던 PDCC를 앞으로 대체하게 될 PARS, 저는 파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이제 신형 파나메라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리프트된 타이칸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또 이제 옵션 구성을 막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상 안 보고 그냥 영업사원분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은 고객님 그거는 그냥 차에 탈 때 차고를 들어주는 건데 그 기능 하나를 쓰기 위해서 옵션 비용 몇백만원 뭐 돈 천만원을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 빼셔도 됩니다라는 영업사원분들의 말을 듣고 또 이 옵션을 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또 우리 차 좋아하는 사람들 승차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승차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서스펜션은 지금 어떻게 변화해서 이제 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차들은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는데 과연 이 무거운 승차감을 브랜드들이 어떻게 잡아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 포르쉐의 파스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하라고 하면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시스템이고 400V나 되는 엄청난 고전압으로 유압을 쭉 밀어서 댐퍼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차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어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뭐 그건 좋은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부터, 아주 가장 기본부터 쉽고 차근차근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각 바퀴에는 서스펜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댐퍼가 꽂혀있고 이렇게 스프링이 감겨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각 바퀴에 꽂혀있는 댐퍼랑 스프링은 어떤 역할을 하냐? 스프링은 쉽게 말하면 차고를 유지해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 다운 스프링 낀다 그러면 스프링만 바꿔도 차고가 내려가고 그러잖아. 다만 어쨌거나 차를 떠받치고 있는 놈은 맞기 때문에 승차감에 당연히 영향을 주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의 존재의 이유는 차고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댐퍼가 무슨 역할을 하냐? 댐퍼가 바로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잔요철도 흡수를 하고 차가 위아래로 크게 출렁출렁거릴 때 충격도 흡수를 해주는 거죠, 이 댐퍼가. 자, 그러면 여기서 에어 서스펜션은 뭐냐?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방금 말한 요 댐퍼 있죠? 이 댐퍼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감겨있던 스프링 있잖아요. 차고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그 스프링이 빠지고 그 대신에 에어 주머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 주머니가 딱 들어가서 그 코일 스프링 대신에 이제 차고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스프링이 들어간 차들은 어떤 버튼이 있다? 차고 조절을 하는 버튼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에어스프링을 사용한 차들은 아무리 단순히 이 에어 주머니가 차고를 떠받치는 역할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철 스프링이 차고를 떠받치고 있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폭신폭신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조금 바뀐 걸로도 승차감이 좋다고 그 난리를 치고 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가 역시 승차감이 좋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녀석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스테빌라이저라는 게 필요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뭐냐면은 이 왼쪽 서스펜션이랑 오른쪽 서스펜션을 막대기로 하나 갖다 묶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갖다 하나 묶는데 가운데 뭐가 지탱을 하고 있냐? 자동차 셰시가 같이 이 쇠꼬챙이를 물고 이 양쪽 서스펜션의 움직임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한 가지 이상하죠.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충격을 먹어주라고 만든 건데, 그러면 충격을 더 잘 먹어주려면 왼쪽 오른쪽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더 자유자재로 편하게 막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당연히 더 승차감이 좋은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에어 서스펜션, 에어 주머니까지 다 넣어놓고 왜 그 쇠꼬챙이를 갖다가 서스펜션 두 개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중간에 차에까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에 제한을 두냐? 그거는 바로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목숨입니다. 결국에 이 쇠꼬챙이 스테빌라이저라는 거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왼쪽 바퀴는 움직일 때 오른쪽 바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바퀴도 이만큼 벌어지고 싶어도 얘가 붙잡고 있잖아.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느 일정 이상 못 벗어나. 그래서 만약에 이 스테빌라이저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 한 번의 차선 변경으로 차가 전복되는 그런 체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롤바라고 부릅니다. 롤을 억제한다고. 자, 그런데 이 안티롤바, 이 스테빌라이저, 이 쇠꼬챙이가 기존 에어 서스펜션과 그냥 그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에어스프링 백날 아무리 막 물컹물컹하게 무슨 막 그렇게 만들면 뭐 할 거야. 자동차는 계속해서 무거워지지. 이제는 뭐 하다못해 전기차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2.5톤 3톤짜리 차가 나오는데, 그러면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이 스테빌라이저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존에 1톤짜리 차가 롤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던 쇠꼬챙이에 비한다면 3톤짜리 차의 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두꺼운 스테빌라이저 안티롤바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티롤바가 그냥 두 바퀴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티롤바의 가운데는 자동차 셰시에 그냥 용접되듯이 붙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부싱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부싱조차도 스테빌라이저에 그냥 붙어 있어. 움직이는 애가 아니야. 결국에는 그냥 그야말로 스테빌라이저가 셰시에 묶여있는 포인트부터 그 끝 포인트까지 그 짧은 거리만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길이에 들어간 이 두꺼운 쇠봉이 서스펜션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어스프링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냐고. 가면 갈수록 두꺼운 이 쇠떼기가 이 서스펜션을 붙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에어스프링이고 코일 스프링이고를 불문하고 이 스테빌라이저가 두껍게 세팅되어 있는 차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가도 한쪽 바퀴만 요철을 탁 치면은 그냥 빡 소리가 나고, 아니 저쪽 바퀴만 요철을 딱 치고 넘었는데 뭐 이렇게 차 전체가 막 다 울리고 이렇게 진동이 심하고 소음이 심하고, 그리고 뭐 꼭 그런 큰 요철을 치고 넘을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 노면에 이런 잔진동이나 소음이나 불쾌한 느낌을 차 안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증폭시켜가지고 올려보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기차로 와서 더더욱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츠의 EQS, 고속도로에서 그냥 찰랑찰랑하게 이제 큰 범프를 다닐 때, 그리고 그 큰 범프도 좌우 바퀴가 동시에 떴다가 떨어질 때, 네, 그런 데서는 진짜 내연기관 S클래스보다도 더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 주거든요. 자, 그런데 EQS가 이 한쪽 바퀴만 딱 치고 지나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막 욕이 나와요. 그것도 결국엔 뭐다? 에어스프링 썼으면 뭐 하냐고. 그 무거워진 몸뚱아리에 롤을 제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쪽 바퀴만 단독적으로 딱 움직이려고 했을 때 이 제한의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바퀴만 범프를 먹었을 때 충격 흡수는 충격 흡수대로 안 되는데, 문제는 쇠꼬챙이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쪽 바퀴에까지 충격을 분산시켜서 차 전체로 충격을 꽝 하고 이제 증폭시켜가지고 올려주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서스펜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차 몸뚱아리가 무거워져가지고 이거 롤 잡겠다고 스테빌라이저 두꺼운 거 들어가는 순간 승차감은 그냥 개판이 되거든. 자, 그래서 자동차 브랜드들은 스테빌라이저 저 새끼를 없애버려야겠다, 저 새끼를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출시되었던 게 벤츠의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 ABC라고 합니다. ABC. 그래서 실제로 ABC 서스펜션의 구조를 보면 스테빌라이저가 없어요. 그냥 코일 스프링이 감겨있고 댐퍼가 있는데 그 댐퍼에 유압 라인이 두 개가 딱 꽂혀요. 네, 감이 빡 오시나요? 각 바퀴에 있는 댐퍼에다가 유압 라인을 다 갖다 꽂아가지고, 야 스테빌라이저 안 되겠고 우리는 이 각 네 바퀴의 높낮이를 개별로 컨트롤할래. 여기 들어가 있는 코일 스프링 너는 그냥 최소한의 차고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바퀴 4개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높낮이를 개별로 실시간으로 그냥 다 조절해가지고 롤을 제어할게 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ABC 서스펜션은 차량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의 정보를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가 지금 이쪽으로 휙 기울어졌다라고 하면은 기울어진 이쪽 왼쪽 바퀴가 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순간적으로 이쪽 서스펜션으로 유압을 밀어 해서 차고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운전자 미친놈이 오른쪽으로 또 차선 변경을 확 했어. 그래서 반대로 무게중심이 넘어가서 이번엔 오른쪽 서스펜션이 눌려 그러면은 이쪽을 또 유압으로 밀어 그래서 다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으로든 뒤로든 G값이 느껴지지 않을 때, 롤도 없고 피칭도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유압을 싹 풀고 힘을 풀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어떤 토끼? 요철이 있는 곳에서는 힘을 풀고 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제 승차감을 방해하는 아킬레스건이 이제 끊어진 거야. 그래서 요철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유압을 풀고 그렇게 편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코너를 진입한다거나 갑자기 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 롤을 제어하기 위한 유압을 각 바퀴에 컨트롤해서 내 바퀴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차량의 스테빌리티를 컨트롤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벤츠의 ABC 시스템이고 이게 스테빌라이저를 없애는 긴 여정의 사실 출발점과도 같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ABC 다음에 또 벤츠인데 얘네가 ABC 다음에 이어서 만들어낸 게 이제 MBC입니다. MBC. 자, ABC랑 MBC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비슷합니다. 유압을 가지고 네 바퀴를 컨트롤한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실제로 꽂혀있는 서스펜션만 봐가지고서는 뭐가 다른지 크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서스펜션의 기계적인 것들만 보아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매직 바디 컨트롤은 굳이 따지자면 그냥 몸통만 있었던 애한테 이제 눈깔도 좀 붙여주고 머리도 또 조금 이제 좋은 걸로 갈아 껴준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 ABC가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을 뭐 요즘 나오는 뭐 라이다, 뭐 레이더 뭐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테레오 카메라로 봐요. 그냥 카메라로 봐요. 카메라를 쭉 보면서 노면에 요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 그리고 그 요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요철을 지나기 전에 차를 순간적으로 싹 들어요. 들어서 자기가 서스펜션을 들었다 내릴 수 있는 그 폭을 만들고 그 요철을 지나가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서스펜션을 따닥 올렸다가 내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방지턱을 삭제시킨다.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저희가 222 바디 S클래스 마이바흐 리뷰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 매직 바디 컨트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방지턱을 지나가는데 방지턱을 지나가기 전에 지금 잘 보시면 바로 직전에 차고가 싹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차고를 확보한 다음에 방지턱을 지날 때 자기가 바퀴를 들었다가 내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방지턱을 지나갔으니까 서스펜션이 눌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기가 들었다가 내린 거예요. 정확하게 방지턱의 높이와 거리나 폭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자기가 들었다가 내리는 거예요. 자, 반대의 경우에 달리고 있는데 앞에 움푹 파인 땅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차고를 들지 않고 가다가 그만큼 바퀴를 순간적으로 빡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파여있는 이 범프도 삭제를 시키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아까 ABC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G 센서나 피칭 센서나 뭐 롤 센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유압을 빼고 부들부들하게 다니다가 코너나 차선 변경이나 급격한 뭔가 모션이 일어나가지고 롤이 발생했을 때 딱 그것만 또 제어를 해주는, 그거는 뭐 동일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ABC 그리고 MBC입니다. 자, 그런데 이 ABC랑 MBC는 그럼 뭐 완벽한 시스템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하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평상시에 유압을 풀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스테레오 카메라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자글자글한 그런 요철들 있죠. 그런 요철에서는 ABC고 MBC고 무슨 뭐 스테레오 카메라고 나발이고 그냥 에어스프링이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이 더 좋더라 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다시 말해서 분명히 더 비싼 시스템인데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 더 좋더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MBC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카메라로 본다 그랬잖아요. 얘가 밤에 못 봐요. 밤에 못 봐. 밤에 장림이 돼. 그래서 낮과 밤의 성능 차이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 뭐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벤츠가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 또한 저희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지금 이 영상, 바로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일렉트릭 액티브 바디 컨트롤까지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ABC로 넘어오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요. 바로 직전까지 썼던 MBC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붙어있는 그 펌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개 무거워져요. 그리고 정비성이 진짜
개 같아요. 그리고 조금 타면 개고장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MBC는 그 구조적인 단점 때문에 에어스프링도 못 넣고 사륜구동을 만들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투투투 바디 마이바흐 같은 경우도 후륜 모델에서만 MBC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뭐 차는 후륜 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험로를 다녀야 되는 SUV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로 넘어오면서 이 걱정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이제 유압을 형성하는 것도 더 이상 엔진의 힘에서부터 빌려오는 게 아니라 차 안에 탑재되어 있는 48V 고전압 시스템을 사용해서 각 서스펜션마다 바로 옆에 그 전자적으로 유압을 형성해줄 수 있는 장치가 붙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라인도 간소화되고 무게도 줄어들었는데 공간에 여유가 생겨서 이제 유압으로 높낮이를 컨트롤하는 댐퍼에다가 에어스프링까지 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들어간 GLE450을 제가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기존의 MBC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아져서 이제는 뭐 방지턱 지나기 전에 요철 지나기 전에만 차를 뭐 이렇게 미세하게 들었다가 이렇게 뭐 바퀴를 한번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2.5톤이나 되는 차를 그냥 방방거리고 뛰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과 리스폰스가 나오게 된 거죠. 사실 그 방방거리고 뛰는 거는 그 뭐 좀 재밌으라고 뛰는 게 아니라 걔네는 SUV잖아요. 그래서 SUV가 뭐지 뭐 사막 같은 곳을 가다가 네 바퀴가 다 이제 모래에 빠졌을 때 있죠. 그때 둥둥둥둥 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라고. 물론 뭐 그 차를 가지고 저기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네 바퀴가 다 그 모래에 빠질 일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네, 아무튼 그 바운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속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으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이제 서스펜션 관련된 모드 중에 커브 모드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리뷰할 때도 보여드렸는데 커브 모드는 뭐냐면 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눌리는 쪽 바퀴에다가 압력을 줘가지고 눌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차고를 이렇게 좀 들어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역으로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는데 차의 자세는 이렇게 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지. 예, 물론 이거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질감이 대단히 심해서 한번 써보면 두 번 다시 뭐 또 키고 싶지는 않은 뭐 그런 모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를 없애고자 하는 이 제조사들의 열망이 이 ABC까지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GLE450 같은 경우에도 에어스프링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범프는 큰 범프대로 다 먹어주면서 고속도로에서 롤은 또 싹 제어가 되면서 정말 이 한 차원 높은 그런 승차감을 좀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벤츠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뭐 BMW, 아우디, 포르쉐 얘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바로 걔네들은 스테빌라이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스테빌라이저 자체를 전자식으로 바꾸는 거에 집중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 서스펜션을 그냥 그대로 둬요. 에어스프링을 썼건 코일스프링을 썼건 그냥 두고, 다만 자기네들은 가운데 들어가는 이 스테빌라이저 있잖아요. 이 스테빌라이저 가운데다가 모터를 달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풀어. 그래서 헐겁게 만들어. 근데 여기서부터 개념이 똑같아. 센서를 바탕으로 차에다가 막 여러 가지 센서들을 놓고 차를 감지를 하고 있다가 롤이 발생해, 코너로 돈다, 급격한 제선 변경을 한다 라고 하면 스테빌라이저 가운데 있는 모터를 확 조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차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스테빌라이저의 장력을 굉장히 짠짠하게 조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차가 좌우로 눌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먼저 시장에 도입했던 거는 사실 BMW로 알고 있는데, 처음 도입됐을 때는 사실 큰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봤자 12V 전기 가지고 움직였었단 말이야. 얘가 힘이 세봤자 얼마나 셌겠어. 별 감흥이 없는 거야.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넣었다는데 별 감흥이 없어. 그 BMW에서는 이거를 뭐 ARS라고 부를 거예요.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제이션인가 그래요. 그리고 웃긴 거는 포르쉐도 비슷한 거를 초창기 카이엔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얘네도 마찬가지야. 12V 배터리 전압 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쥐어짜가지고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겠어요. 차 무게가 다 2톤이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 거야. 자, 그러다가 얘네들도 이 48V 시스템이라는 신문명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이 ABC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48V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전동화해서 넘어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48V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매직 바디 컨트롤에서 이 ABC로 못 넘어왔어. 근데 이 나머지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하던 회사들도 자동차에 48V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압을 끌어다가 이 스테빌라이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전자식 스테빌라이저의 결정체가 바로 저는 타이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그 같은 시스템이 포르쉐 카이엔, 파나메라,
911은 아니에요. 911은 승차감이랑은 또 전혀 상관없는 양쪽 바퀴를 따로 컨트롤하는 유압 시스템을 써요. 걔도 스테빌라이저 안 쓰고. 그래서 911이 데일리 슈퍼카라고 그렇게 승차감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 뭐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걔는 메인 포커스가 승차감은 아니기 때문에 걔는 좀 제외하고, 그리고 아우디의 RSQ8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레인지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레인지로버랑 G80이랑 그 국산차랑 영국차, 그 한국차랑 영국차 승차감 현실 비교라고 쇼츠 올린 적이 있는데 저 욕 뒤지게 먹었는데, 아니 G80하고 레인지로버는 왜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내가 비교를 해서 그래서 내가 뭐 G80은 역시 뭐 쓰레기라 그랬어? 아니야,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한국을 대표하는 차랑 영국을 대표하는 차의 승차감 갭이 이렇게 크다고. 이런 거 모르고 맨날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은 레인지로버는 쓰레기, 와 국산차가 짱이다, 와 국산차가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다 뭐 이러고 있잖아. 그거 아니라고. 형 비교해서 보여준 거잖아. 근데 이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로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비교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극과 극 체험은 왜 해? 우리나라는 뭐 저기 브라질이랑 축구 경기 하면 안 돼? 뭐 몸값이 다르니까? 아니잖아. 그냥 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화들이 많아 요즘에. 자, 아무튼 그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도 그 영상에서 G80은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데 레인지로버는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영상에 보면은 또 뭐 그 잼민이들 와가지고 야 뭐 당연히 에어스프링이니까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어스프링 때문이 아니야. 그 차도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철을 지날 때 전자식 스테빌라이저가 좌우 바퀴 묶여있는 거 그냥 다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좌우 바퀴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벤츠는 지금까지 스테빌라이저를 아예 빼버리고 유압으로 컨트롤하는 댐퍼 쪽에 집중을 해서 이 ABC까지 왔다면, 나머지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애들은 스테빌라이저 자체를 버리지는 않으면서 이 스테빌라이저 중간에 모터를 걸어서 이 스테빌라이저를 때로는 풀기도 하고 묶기도 하면서 롤을 제어하고 승차감까지 함께 잡아왔다. 그리고 이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를 부르는 이름은 뭐 이제 브랜드마다 너무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BMW 같은 경우에는 ARS, 뭐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PDCC,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이래. 이름 진짜 잘 지어 진짜. 그리고 아우디는 액티브, 아우디는 모르겠어. 자, 아무튼 진짜 힘들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벤츠가 맞았나 보다. 포르쉐가 3세대 파나메라 그리고 타이칸 페이스리프트의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PDCC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PARS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 액티브 라이드, 뭐 해외에서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라고 해서 PAR이라고만 부르는 곳도 있고, 뭐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 해가지고 PARS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데, 네, 뭐 저는 편의상 그냥 파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파스. 네, 포르쉐가 PDCC를 버리고 이 파스를 이제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파스 시스템은 정확하게 이 ABC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기존의 PDCC와 함께 묶여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던 3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빠졌어요. 이제는 에어 서스펜션도 그냥 원챔버로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압으로 컨트롤해주는 댐퍼의 성능이 워낙 좋고 센서의 성능도 워낙 좋고 머리도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이 댐퍼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승차감의 한계치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까지 타이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주머니 3개로 이루어진 3챔버를 가진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다가 지금 그거를 원챔버로 다 바꾸고 전자적으로 유압을 형성해서 그 유압으로 서스펜션을 움직이는 이 ABC와 비슷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자, 여기서 이 ABC와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ABC가 들어갔던 차종들을 보면요, S클래스, GLE, GLS, EQS. 자, 어떤 차들이죠? 별로 뭐 스포츠성에 큰 상관이 없는 오프로드를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승차감이 편안하면 되는, 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뿐이지, 그냥 평상시에 좋은 승차감으로 다니다가 롤이 제어되어야 할 때는 롤이 딱 제어가 되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한 그런 차량들에만 지금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포르쉐는 이 파스를 일단 파나메라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래서 작동 영상을 잠깐 보면 이 ABC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선에서 2차선 딱 변경하는 정도에서 롤을 제어했다라고 쳤을 때 지금 파나메라는 한 100km 넘는 속도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것 같은데 차가 수평으로 쫙 이동합니다. 네, 심지어 이 PARS 시스템이 들어간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지턱 수준이 아니라 완전 오프로드 길을 지나는데 그 미세한 자갈들이 많은 그 오프로드 로드를 지나갈 때 서스펜션을 일일이 하나하나 그 미세하게 다 조절을 하는 게 영상에 지금 담겨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 ABC 같은 경우에는 커브 모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브를 돌 때 쭉 돌 때 눌리는 쪽을 아예 더 들어 올려서 좀 이상한 이질감 만든다 그랬었잖아요. 얘는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뭐 액티브 피치 컨트롤, 액티브 틸트 컨트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차가 이렇게 가속을 할 때 뒤로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거를 역으로 출발할 때 엉덩이로 확 들어가지고 이렇게 출발을 네, 뭐 그런 것도 지금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ABC와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그냥 작동 속도랑 그냥 퍼포먼스가 미쳤다. 그냥 돌았다. 이 ABC가 현대 기아의 8단 미션이라면 이 파스는 뭐 ZF 8단 정도 되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막상 타보면은 뭐 그 이상일지 뭐 이하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영상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자,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포르쉐가 벤츠랑 똑같이 이 시스템에다가 앞에 전방을 파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붙여서 아까 S클래스 방지턱 지나갈 때 차고를 싹 들어가지고 방지턱을 아예 싹 삭제시켜버리는데 그 똑같은 거를 지금 이 타이칸이랑 파나메라에도 구현을 해놨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포르쉐도 앞을 바라보는 센서가 결국에는 스테레오 카메라다 라고 하면은 밤에는 마찬가지로 멍청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혹시 모르죠. 후발주자로서 자, 그런데 이렇게 포르쉐 시스템이 벤츠의 그 EABC보다 더 나아 보이는 이유가 있죠. 벤츠는 유압을 밀 때 48V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르쉐는 400V를 그래서 그 말은 400V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서는 애초에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옵션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PARS가 적용된 차종을 보면 파나메라 중에서도 그 터보의 E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어요. 걔가 400V 시스템을 쓴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 뭐 타이칸이야 뭐 전기차니까 이렇게 두 차량에 이게 탑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소름이 끼칩니다. 포르쉐를 비롯한 많은 고성능차 브랜드들이 이제 더 이상 제로백이나 출력 랩타임 같은 것들만 가지고 우리 차 짱이지 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금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갈수록 이 무거워지는 자동차들, 그리고 원래도 이 고급 브랜드들은 랩타임 너무 당연한 거고 제로백 너무 당연한 거고 안전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추가로 야 내가 지금 이 돈을 내고 차를 타는데 승차감 얼마나 고급스러운데 얼마나 최신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째고 싶을 때 재밌게 째고 다니면서 내가 빠르게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데 결국 이 니즈를 충족시켜야 하는 게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데 과연 바로 직전까지 보여줬던 이 48V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PDCC 그리고 뭐 3챔버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RWS 리어 휠 스티어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만큼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구나. 하지만 이제 이 이상이 더 있을까?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야 여전히 타이칸 고급스럽고 뭐 고속으로 째도 막 연비 잘 나오고 저속은 저속대로 막 펀치력 막 작살 나오고 막 다 좋아 알겠는데 별로 포르쉐스럽지는 않은데 별로 스포츠카 같지는 않은데 이거 그냥 럭셔리 GT카 아니야? 이 정도 생각밖에 사실 안 들었었기 때문에 이 포르쉐 같은 브랜드는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면서 무슨 짓을 더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서스펜션에 400V를 그대로 갖다 쓰는 짓을 결국에는 하네요. 이거 너무 타보고 싶어요 진짜. 빨리 경험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포르쉐에서 지금 먼저 사용하게 된 이 PARS 시스템이 또 아우디에도 사용될 거고 람보 뭐 벤틀리 이쪽으로 또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911에도 결국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또 911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도 참 너무 궁금해지는 오랜만에 진짜 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재미있는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또 하나 출시가 돼서 너무 흥분이 되는 그런 영상을 오늘 보고 꽂혀가지고 지금 갑자기 만들었는데 지금 밤 12시가 또 넘었어.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